대한과 풍제가 근년에 볼 수 없었을 만큼 심했고 궁궐의 정문이 또한 무너졌으니 이는 하늘의 경고하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종이 즉위하고 약 1년이 지난 1721년 7월 가뭄과 태풍이 조선을 덮친 겁니다. 하늘이 노했다. 자연재해마저도 왕이 된 경종 너 탓이라고 하면서 상소를 올린 겁니다. 즉위 후에도 노론 측 신하들의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종은 정말 답답함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로부터 한 달의 시간이 지난 1721년 8월 20일 밤 9시경 노론의 몇몇 신하들이 어둠을 뚫고 바쁜 걸음으로 경종에게 향합니다. 전하께서는 춘추가 한창이신데도 아직껏 저사가 없으시니 쉬는 일을 개탄하는 바입니다. 경종이 왕이 된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루빨리 후계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상소를 지금 올린 거예요. 당시 경종의 나이가 34살이었거든요. 경종은 첫째 부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두 번째 왕비 선의왕후를 맞이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소를 올린 신하들은요. 하루빨리 후계자를 정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경종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이 말 속뜻 뭐예요 지금? 연인군을 안치겠다라는 의미네요. 그렇죠. 후계자 책봉을 강요하며 왕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신하들에게 경종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전하, 세제 책봉을 서두르시어 후사를 도모하시옵소서. 불가하옵니다, 전하. 춘추가 한창이신 전하께서 세제 책봉이라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그리하게 전하, 연인군을 세제에 책봉하겠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경종은요. 겉으로는 덤덤한 척하더라도 속으로는 엄청나게 고민하고 갈등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 이 턱밑까지 막 몰아세우는 막 코너에 몰아놓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런 노론 압박에 뾰족한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노론의 강력한 요구대로 34살의 경종과 6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28살의 연인군이 단 하룻밤 만에 왕세제로 책봉됩니다. 쿠데타나 다름없었던 노론의 한밤의 날치기 인사. 왕의 건의는 그렇게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론은 대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 연인군의 왕세제 책봉을 서두르는 걸까요? 바로 노론의 귀에 들려온 심상치 않은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거요? 오랫동안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경종과 그의 아내 왕비 선의왕후가 종친 중에서 양자를 구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경종에게 양자가 생긴다면 연인군을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노론의 계획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거품되죠. 물거품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론은 졸속 행정으로 왕세제 책봉을 마무리 지은 겁니다. 그런데 경종은 즉위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두 번째 부인 선의왕의 나이도 무척 어렸습니다. 근데 왜 양자를 구한다는 소문이 돌았을까요? 때는 1701년 어머니 장희빈이 사사된 그날이었습니다. 세자를 보고 난 뒤 스스로 죽으라는 주상의 요청을 따르겠소. 죽음을 앞둔 경종의 친모 장희빈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경종과 마주한 장희빈의 행동을 보고 신하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희빈이 아들 경종의 생식기를 잡아 뜯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이씨 집안의 대를 끊어버리겠다. 결국 친모 장희빈 때문에 경종은 평생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고 양자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이죠. 연구관님, 그럼 진짜 장희빈 때문에 경종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건가요? 네, 장희빈이 실제로 그랬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 경종은 34살이라는 나이로 후사가 없었는데도 따로 후궁을 들이지 않았거든요. 왕실에서 후사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 모르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신하들도 경종이 몰래 양자를 들이든 게 아닐까 의심했던 겁니다. 경종은 어머니 장희빈이 처참하게 죽은 이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수백 개의 눈 속에서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잖아요. 아마도 오랜 시간 쌓인 가슴에 응어리진 화가 경종이 아이를 갖지 못한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왕세제 책봉 문제로 조선 조정이 시끄러워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1721년 10월 10일 또 하나의 상소가 올라옵니다. 언제나 세제를 불러 곁에 모시고 참여에 듣게 하고 일에 따라 가르쳐 익히게 한다면 반드시 서무에 밝고 익숙하여 나란 일에 도움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연인군에게 대리 청정을 맡겨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와. 34살의 왕이 왕자에 멀쩡히 앉아있는데 대리 청정을 논한다? 이 말은 곧 왕에서 물러나라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상소를 받아든 경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상한 병이 있어 10여 년 이래로 조금도 회복될 기약이 없다. 청정하게 하면 나란 일을 의탁할 수 있으니 세제에게 맡긴다. 자신에게 이상한 병이 있다고 강조한 경종은 고민 끝에 연인군의 대리 청정을 허락합니다. 어찌하여 갑자기 이런 하교를 하십니까? 신등은 비록 죽을지라도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대리 청정은 절대 아니되옵니다. 그야말로 결사 반대를 지금 외치고 나온 겁니다. 읍수하는 소론 신하의 청성에 결국 경종은 반나절 만에 대리 청정을 거둡니다. 자, 그런데 3일 뒤인 10월 13일 경종이 다시 대리 청정을 명합니다. 이 오락가락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이 왕명에 소론의 신하들은 그저 대리 청정을 거두어 주십시오 외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론은 어땠을까요? 노론도 소론과 함께 땅에 닿을 듯 머리를 찌으며 대리 청정을 반대합니다. 사실 이 멀쩡히 왕자에 앉아있는 왕에게 대리 청정을 요청하는 건요, 이건 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상소를 올리는 대신 오늘날 감찰부와도 같은 사헌부 핵심 관원을 통해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런데 소론의 간청과 통곡으로 지금 궁합이 지금 떠들썩해진 겁니다. 그래서 노론도 어쩔 수 없이 함께 반대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리 청정 명령이 내려오고 4일이 지난 10월 17일 밤, 경종이 누군가를 은밀하게 만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름 아닌 소론을 대표하는 신하이자 당시 우의정이었던 조태구였습니다. 한밤중 조태구의 입거의 소식이 알려지자 아차 싶었던 노론 측 신하들도 부랴부랴 경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경종을 만나고 난 뒤 조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도로 거두게 되었으니 인심이 이제부터 안정될 것입니다.
경종이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거두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 노론의 승부수였던 대리청정이 결국 대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경종이 대리청정 명령을 거두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경종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어명을 내립니다. 사흉을 파직하고 멀리 귀양 보내라. 사흉은요, 왕권을 위협하고 역심을 품은 네 명의 흉악한 신하들이란 뜻입니다.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건명, 영중추부사 이명, 판중추부사 조태채, 바로 왕세제 책봉과 대리청정에 앞장섰던 네 명의 노론 측 대신들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군주의 결단을 크게 휘둘러 군용을 물리치니 천둥이 울리고 바람이 휘몰아치며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하였다. 와. 강력한 왕권으로 세 차례 이 환국을 단행했던 아버지 숙종처럼 경종이 호랑이 같은 왕의 모습으로 신하들을 단숨에 제압해버린 겁니다. 결국 왕세제 연인군의 대리청정을 요구한 노론의 대표 대신 사흉은 왕권 교체를 기도한 영모자로 지목된 겁니다. 그 결과 노론의 4대신은 파직됐고요, 모조리 유배형에 내려졌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조선 조정의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있던 노론 측 신하들이 모조리 삭탈관직됩니다. 자, 그렇다면 노론 신하들이 파면된 자리엔 누가 임명됐을까요? 소론. 그렇죠. 순식간에 소론 인사들로 채워집니다. 경종의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노론은 풍비박산, 그야말로 한순간에 몰락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신축환국. 숙종을 보고 자란 경종이 강력한 왕권을 위해 제대로 칼을 빼앗은 순간이었습니다. 경종은 확실한 자기 세력을 얻을 때까지 때를 기다리며 엎드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왕세제 대리청정을 기회로 노론을 내칠 만한 정치적 명분과 확실한 자신의 지지 세력까지 얻게 된 거죠. 신축 환국 이후 경종은 반쪽짜리 왕에서 온전한 왕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축환국이 일어나고 한 해가 지난 1722년 3월 27일, 경종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경종에게 전해진 상소 때문입니다. 역적으로서 성상을 시해하려는 자가 있어 나라가 생긴 이래 없었던 역적입니다. 청컨대 급히 역적을 토벌하여 종사를 안정시키소서. 이 말은 곧 경종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숙종이 사망할 무렵 10명이 넘는 노론 세력이 당시 세자였던 경종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노론 세력이 경종을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 구체적인 방법까지 세웠다는 겁니다. 삼급수, 세 가지의 긴급한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요? 누구냐? 대급수, 자객을 침투시켜서 경종을 직접 시해한다. 소급수, 상궁을 통해서 음식에 독약을 넣는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뭐였을까요? 평지수, 숙종이 유언을 조작해서 세자를 바꿔치기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종은 크게 분노하며 가차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영모에 가다가 노론 중신들을 모조리 추포하라. 한 명도 남김없이 지금 당시야. 사흉이라 불리며 유배갔던 노론의 4대신을 포함해 약 60명의
노론계 신하들이 처참하게 처형당합니다. 경종 2년 조선 조정에 바람을 물고 온 사건, 바로 이겁니다. 이민옥사. 1722년 이민년에 일어난 옥사라고 해서 이민옥사라고 불립니다. 이민옥사로 영모의 앞장선 노론의 4대신 사용은 물론이고요, 경종을 위협하던 노론 세력이 완전히 뿌리 뽑히게 된 겁니다. 신축 환국과 이민옥사 이후 달라진 경종의 모습을 보며 궁 안에서 가장 두려움에 떨었을 사람, 누구겠습니까? 영인군. 그렇죠. 노론이 밀었던 인물, 바로 경종의 이복 동생 연인군이었습니다. 연인군은 결국 경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어찌 이 이상 세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연인군의 왕세제의 자리를 유지하라. 경종은 연인군을 왕세제 자리에 그대로 두겠다는 뜻밖의 선언을 합니다. 경종은 왜 연인군을 내치지 않은 걸까요? 네, 경종도 마음으로는 연인군이 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계자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잖아요. 양자를 드리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전국이 또 한 번 뒤집어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나라를 운영하는 국왕으로서 개인적인 감정은 철저히 접어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소론 신하들, 이건 아닙니다, 전하, 이건 아닙니다. 펄쩍 집니다. 하지만 경종은 더 이상 그 일을 논하지 말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경종이 조선 왕실에 피바람을 몰고 온 지 2년이 지난 1724년,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해였습니다. 이 무더위에 경종이 입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 음식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점점 기력을 잃어가는 경종을 위해 신하들이 온갖 산의 진미를 대령합니다. 하지만 귀한 산의 진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약 보름의 시간이 지난 8월 20일경, 시름시름 앓으며 간신히 미음만 먹던 경종이 모처럼 진상된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게장과 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수라를 드는 경종의 모습에 신하들은 한숨을 놨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가슴과 배가 고통스럽구나. 경종이 극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점점 의식마저 혼미해집니다. 갑작스레 악화된 경종의 병세에 어이들은 급히 약을 처방에 올립니다. 그러나 밤새 경종을 포필했지만 별다른 차도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종이 게장과 감을 먹고 약 5일이 지난 1724년 8월 25일, 궁 안에 구슬픈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경종이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때 경종의 나이는 3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조가 즉위하고 바로 다음에 1725년 1월, 영조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경종의 병세를 갑작스럽게 악화시킨 그 음식, 게장과 감을 올린 장본인이 바로 영조라는 겁니다. 경종과 영조는 세자 시절부터 정쟁의 갈등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영조를 지지하던 노론 세력은 대리 청정까지 요구하며 경종을 막 몰아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경종의 반격이 시작되자 이를 참지 못한 영조와 노론 세력이 경종이 먹을 게장이나 감에 독을 탔을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주장이었던 것이죠. 연구관님, 진짜 연인군이 경종에게 감과 게장을 올린 건가요? 네, 진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실록에는 영조가 음식을 올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게장과 감도 수락관에서 진상한 음식이었습니다. 최근 한의학 연구에 따르면 게장과 감은 상극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경종 독살의 배후에 영조가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된 건 게장과 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복통과 설사가 심해지니까 경종은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때 당시 왕세제였던 영조가 어이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인삼과 부자가 기력을 회복시킨 데 좋으니 속히 처방하라. 이 말을 들은 어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처방한 약과 인삼은 상극이라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이의 답을 들은 왕세제 영조는 여기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사람이란 본시 자기의 의견을 세울 곳이 있긴 하나 지금이 어떤 때인데 꼭 자기의 의견을 세우려고 인삼약재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가? 영조는 어이를 크게 꾸짖고는 자신의 뜻대로 인삼과 부자가 든 탕을 올렸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자 경종의 안색이 좋아지고 콧등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그러자 영조는 자신의 뜻에 반대한 어이를 보며 위풍당당하게 말하죠. 내가 의학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인삼과 부자가 양기를 능히 회복시킨 것은 잘한다. 그런데 잠시 기력을 차린 것처럼 보이던 경종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인삼과 부자가 들어간 탕을 먹은 다음 날 경종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이가 강력하게 반대한데도 불구하고 인삼과 부자가 든 탕약을 지어 올린 영조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더 신빙성이 있는데. 실제로 인삼과 부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로 왕실에서 많이 사용된 탕약입니다. 아마 영조는 인삼과 부자를 먹으면 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영조가 정말 경종을 죽였을까요? 경종을 따랐던 소론 세력은 영조의 재위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심지어는요. 선왕이 사망한 이후 저는 게장과 감은 입에도 대질 않습니다. 라는 말로 영조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경종 독살의 배후로 지목된 게 어찌나 억울했는지 훗날 영조는 자신의 왕위 계승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발행한 천의소감이라는 책을 통해 본인의 억울함을 직접 해명하기도 합니다.